저는 68세에 모든 걸 버리고 새로 시작했습니다. 40년 넘게 함께한 아내와 헤어지고 혼자 원룸에서 살기로 했죠. 많은 분들이 미쳤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고 말이죠.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행복한 장 여사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38년간 철도 기관사로 일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수백 명의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일이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직업이었죠. 기상청에서 폭설 경보가 내려도 태풍이 와도 저는 출근했습니다. 승객들이 저를 믿고 기차에 오르는데 실망시킬 수 없었거든요. 38년 동안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었어요.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베테랑이었습니다. 정호 형만 있으면 안심이야 라고 말해주곤 했죠. 그게 제 가장 큰 자랑이었어요. 퇴직식 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동료들이 박수를 쳐주며 말했습니다. 정호 형, 이제 진짜 편하게 사시겠네요. 38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꽃다발도 받고 기념품도 받았어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뿌듯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는 정말 여유롭게 살 수 있겠다 싶었죠. 연금도 매달 나오고 퇴직금도 적지 않게 받았거든요. 평생 새벽부터 밤까지 바쁘게 살았으니까 이제는 느긋하게 쉬면서 살아도 되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둘이서 천천히 여행도 다니고 좋은 시간 보내자. 그동안 바빠서 못했던 일들 다 해보고 말이야. 영숙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요. 당신도 이제 좀 쉬세요. 평생 고생했잖아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웃음이 진짜였는지는 의문이에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영숙은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처음 몇 주는 정말 좋았어요. 아침에 알람 소리에 깨지 않고 자연스럽게 눈을 뜨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줄 몰랐어요. 늦잠도 자고 아침 먹고 나서는 동네를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40년 가까이 새벽 4시에 일어나던 몸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나름 평화로웠죠. 오후에는 거실에서 TV를 보거나 신문을 읽었어요. 뉴스에서 기차 관련 소식이 나오면 관심 있게 봤습니다. 아, 저 노선은 내가 20년 넘게 다녔는데라고 혼자 중얼거리기도 했어요. 아직은 현장이 그리웠거든요. 저녁에는 영숙과 함께 드라마도 보고 이야기도 나눴어요. 당신 없을 때는 혼자 저녁 먹기가 심심했는데 이제는 좋네요 라고 영숙이 말하기도 했죠. 그때만 해도 정말 행복한 노후가 시작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뭔가 이상했습니다. 영숙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더라고요. 제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으면 한숨을 쉬며 지나가고 부엌에 물 한 잔 마시러 들어가면 왜 자꾸 따라다녀요? 라고 짜증을 냈어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불편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영숙이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숨이 막혀 죽겠어요. 친구들도 만나기 어렵고 뭘 하려고 해도 당신 눈치를 봐야 하니까 스트레스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했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는데 이제 집에서 쉬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한다니 말이죠. 하지만 영숙 입장에서도 갑자기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힘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럼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집안일도 배워보고 싶었는데요. 그동안 당신 혼자 다 하느라 고생했잖아요. 이렇게 말했더니 영숙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죠. 당신이 뭘 할 줄 알아요? 38년 동안 집안일 한 번도 안 하던 사람이 그냥 방해만 되니까 가만히 있어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돈 벌느라 바빴던 건데 그게 잘못인 것처럼 말하니까 기분이 상했거든요. 하지만 화를 내면 더 관계가 나빠질까봐 참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퇴직하면 정말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소외감이 드는 걸까? 38년간 새벽마다 일어나서 성실하게 일한 게 자랑스러웠는데 이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밖을 보니까 새벽 4시였어요. 평소 같으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이죠. 기관실에서 계기판을 점검하고 안전 확인을 하고 그때가 그리웠어요. 바쁘기는 했지만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사람들이 저를 필요로 했거든요.
기관사라는 직업이 정말 자랑스러웠거든요.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긴 했지만 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면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학생들, 직장인들, 여행객들 모두 저를 믿고 기차에 오르는 거잖아요. 겨울에 눈이 많이 와도 여름에 폭우가 쏟아져도 한 번도 운행을 중단한 적이 없었어요. 동료들이 정호 형만 있으면 든든해라고 말해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38년 동안 단 한 번의 지각도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게 과거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도 오히려 제가 집에 있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이제는 나도 내 인생을 살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봐야겠다고 말이죠. 취미도 찾아보고 친구들도 만나고. 하지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아직 몰랐어요. 젊을 때 사진 찍기를 좋아했던 기억이 났어요. 결혼 전에는 카메라를 들고 여기저기 다니며 풍경을 찍곤 했거든요. 이제라도 다시 시작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영숙의 차가운 반응을 보니까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 시작이었거든요. 해시태그 다음 날부터 집안일을 배워보기로 했어요. 평생 영숙이 다 해줬던 일들을 이제는 제가 도와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영숙도 덜 힘들고 저도 할 일이 생기니까 좋을 것 같았어요. 설거지부터 시작해봤습니다. 그런데 접시 하나 씻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물이 사방으로 튀고 세제도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모르겠고 수세미로 문지르다가 그릇이 미끄러져서 떨어뜨릴 뻔했어요. 30분 넘게 씨름하고 있는데 영숙이 부엌으로 와서 한마디 했어요. 아이고 답답해서 못 보겠네. 비켜봐요. 그러더니 제가 씻어놓은 그릇들을 다시 꺼내서 처음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은 손도 크고 둔해서 설거지 같은 건 못해요. 기분이 상했지만 참았어요. 처음 하는 일이니까 서툴 수밖에 없죠. 그럼 다른 걸 해보자 싶어서 걸레를 들고 거실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TV 선반 밑도 닦고 소파 아래도 닦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 이게 뭐예요? 더러워진 곳만 대충 훑고 지나가네. 영숙이 제 뒤를 따라오며 제가 닦은 곳을 다시 닦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세요. 먼지가 그대로 있잖아요.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괜히 건드리지만 말고. 이번에는 정말 화가 났어요. 처음 하는 일인데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아예 시도조차 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하니까 서러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배우려고 하는 건데 가르쳐 줄 시간에 제가 하는 게 빨라요. 당신은 38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던 일을 갑자기 왜 하려고 해요? 빨래 개기도 시도해 봤어요. 셔츠를 개는데 주름이 지고 모양이 안 나왔죠. 영숙이 보더니 한숨을 쉬며 다시 다 펼쳐서 개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어깨 부분을 맞추고 소매를 이렇게. 설명은 해주는데 말투가 차가웠어요. 마치 어린아이에게 하듯이 말이죠. 음식 만들기도 도전해봤습니다. 김치찌개라도 끓여보자 싶어서 김치를 썰기 시작했는데 영숙이 와서 칼을 빼앗았어요. 위험해요. 다칠라. 그리고 김치도 이렇게 크게 써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게 썰어야 하는 거예요. 결국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화분에 물 주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 많이 줬어요. 뿌리가 썩어요. 이 화분은 일주일에 한 번만 주는 거라고 몇 번 말했어요? 뭘 해도 영숙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하면 더 귀찮아했습니다. 평생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왜 이래요? 그냥 TV나 보세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니까 완전히 무기력해졌어요. 뭘 해도 잔소리만 들으니까 아예 하지 않는 게 나았거든요. 그냥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게 됐습니다.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시간을 보내는 게 일상이 됐죠. 영숙은 점점 더 바빠졌어요. 요가 교실에서 시작해서 등산 모임, 문화센터 수업, 친구들과의 여행까지 일주일에 집에 있는 날이 이틀도 안 됐어요. 나갈 때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설악산 다녀올게요. 밥은 알아서 해 드세요. 오늘은 요가 끝나고 저녁 약속이 있어서 늦을 거예요. 문화센터에서 제주도 여행 간대요. 3박 4일인데 당신은 어차피 갈 곳도 없으니까 집에서 잘 지내세요. 그 말이 가장 마음에 상했어요. 갈 곳도 없다니.
평생 성실하게 일해온 사람에게 할 말인가 싶었거든요. 혼자 남은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냉장고 웅웅거리는 소리, 벽시계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렸죠. 38년간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바쁘게 살았는데 이렇게 할 일이 없으니까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점심때가 되면 라면 끓여 먹고 저녁에는 김밥을 사다 먹었어요. 가끔 치킨을 시켜 먹기도 했는데 혼자 먹는 치킨은 맛이 없었어요. TV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뉴스를 봤어요. 기차 사고 소식이 나왔는데 갑자기 마음이 아팠습니다. 기관사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였거든요. 저라면 그런 실수는 안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직도 현장이 그리웠어요. 저녁 9시쯤 영숙이 돌아와서 말했어요. 친구들이 그러는데 남편이 퇴직하면 아내가 우울증 걸린다더라고요. 맨날 집에 붙어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말을 듣고 혈압이 올라가는 걸 느꼈어요. 제가 원해서 집에 있는 게 아닌데 마치 제가 영숙을 괴롭히는 것처럼 말하니까 말이죠. 그럼 저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친구들 남편들은 다들 뭔가 하던데 골프도 치고 낚시도 가고 당신은 취미도 없고 친구도 없고 친구도 없다는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직장 동료들과는 가끔 만났지만 다들 각자 바쁘게 살고 있어서 자주 만나지는 못했거든요. 화를 내면 더 관계가 나빠질까봐 참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화가 끓어올랐어요. 그날 밤 이불을 덮고 누워서 생각했어요. 이게 내가 꿈꿨던 노후인가? 가족들 눈치를 보며 집에서 숨죽이고 사는 게 행복한 노년인가?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38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성실하게 일했는데 이제 와서 집에서도 환영받지 못한다니. 기관사로 일할 때는 동료들도 저를 인정해줬고 승객들도 고마워했는데 말이에요. 당신 퇴직하고 나서 집이 너무 조용해졌다고 영숙이 말했던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좋은 의미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뜻이었나 봐요. 친구들과도 연락이 뜸해졌어요. 퇴직하고 나니까 공통 화제가 없어졌거든요. 가끔 만나도 정호야, 퇴직하니까 어때? 좋지? 이런 말만 하고 정작 제 속마음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영숙과 저는 점점 멀어져 갔어요.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자기만의 활동으로 바쁘고 저는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이게 부부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끔 영숙이 친구들과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남편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이제 와서 짐덩어리 취급을 받는 게 너무 서러웠어요. 그때부터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벽장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갈색 종이 상자였는데 열어보니까 20년 넘게 만지지 않았던 필름 카메라가 들어있었죠. 손에 들어보니까 아직도 묵직하고 견고했습니다. 이게 여기 있었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카메라를 꺼냈어요. 니콘 FM이었는데 젊을 때 아르바이트에서 산 첫 번째 카메라였거든요. 당시에는 정말 비싼 거였는데 몇 달 동안 돈을 모아서 샀던 기억이 나요. 젊을 때 사진 찍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기관사가 되기 전에는 동네 사진관에서 일하기도 했거든요. 현상부터 인화까지 다 배웠죠. 결혼하고 나서는 생계가 우선이라서 카메라를 팔고 철도청에 들어갔어요. 그때가 28살이었으니까 벌써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카메라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옛날 생각이 막 났거든요. 일요일마다 혼자 북한산에 가서 풍경 사진을 찍고 동네 아이들 사진도 찍어주고 사진관 아저씨가 정호야, 너는 정말 재능이 있다고 말해주시던 기억도 나고요.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이거 아직 작동하나? 혼자 중얼거리며 셔터를 눌러봤어요. 찰칵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이 나왔어요. 4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요즘 카메라들을 찾아봤어요. 디지털 카메라가 이렇게 발전했다니 정말 놀랐습니다. 화질도 좋고 즉석에서 사진을 확인할 수도 있고 가격도 예전보다 훨씬 저렴해졌더라고요. 기본 모델로 하나 사볼까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며칠 동안 인터넷으로 카메라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어떤 기능이 있는지, 어떤 게 초보자에게 좋은지,
40년 만에 다시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이거라면 새로운 취미로 해볼 만하겠다 싶었거든요. 영숙이 시장 보고 돌아왔길래 조심스럽게 말해봤습니다. 여보, 예전에 사진 찍는 걸 좋아했잖아요. 기억나죠? 요즘 디지털 카메라가 많이 좋아졌던데 하나 사서 취미로 해볼까 해요. 영숙은 장바구니를 팍 내려놓으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또 무슨 쓸데없는 소리예요? 카메라가 얼마나 비싼데요? 렌즈, 삼각대 이것저것 사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줄 알아요? 그렇게 비싼 건 안 사고 기본적인 것만. 기본적인 것도 수십만 원은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지금 돈이 넘쳐나요? 연금도 많지 않은데 무슨 카메라예요. 그런 거 할 시간에 집안일이나 도와주세요. 영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리고 사진 찍으러 어디 다닐 거 아니에요? 기름값에 식대까지 하면 한 달에 얼마나 나갈지 생각해 봤어요? 아, 정말 답답해. 가슴이 답답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영숙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니까요. 연금으로 생활하는데 취미에 돈을 쓰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하지만 기분은 정말 나빴어요. 38년간 한 번도 개인적인 취미에 돈을 쓰지 않았거든요. 담배도 끊었고 술도 거의 안 마셨어요.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 것도 포기하고 가족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카메라 하나 사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한다니. 그럼 제가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용돈을 벌어볼까요? 그럼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을 텐데. 아르바이트요? 68살이 무슨 아르바이트예요? 창피하지도 않아요? 그냥 조용히 집에서 쉬세요. 괜히 밖에 나가서 사고나 내면 어떡해요? 창피하다는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68살이면 일하면 안 되는 나이인가요? 아직 건강한데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잘못인가요? 영숙 씨는 요가에 등산에 여행에 돈 많이 쓰시잖아요. 한 달에 얼마나 쓰시는데요? 그건 건강을 위한 거예요. 카메라는 그냥 놀이잖아요. 결국 그날도 싸움으로 끝났어요. 영숙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죠. 그날 밤 정말 잠이 안 왔어요. 카메라를 다시 꺼내서 만져봤습니다. 젊을 때는 이걸로 얼마나 많은 꿈을 꿨는데 언젠가는 사진전도 열어보고 싶었거든요. 사진관 아저씨가 너 실력이면 사진작가도 할 수 있어라고 말씀해 주셨던 기억도 나고요. 영숙은 자기 취미에는 돈을 아끼지 않아요. 요가복, 등산화, 여행비 한 달에 30만 원은 쓰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카메라 하나 사겠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죠. 나는 여전히 가족에겐 돈 버는 기계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퇴직했으니까 이제는 쓸모없는 기계가 된 거고요. 취미조차 허락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는 게 너무 서러웠습니다. 벽장에서 예전 사진들도 꺼내봤어요. 흑백 사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 봐도 괜찮은 작품들이었어요. 그때 이걸 계속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카메라를 다시 상자에 넣었어요. 미안하다, 친구야.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어요. 언젠가는 다시 너와 함께 사진을 찍을 거라고 말이죠. 그 이후로 며칠 동안 영숙과 거의 말을 안 했어요. 영숙도 저를 더 차갑게 대했고요. 집안 분위기가 점점 나빠졌습니다. 아침에 안녕히 다녀오세요 라고 인사해도 대답이 없었어요. 저녁에 오늘 어땠어요? 라고 물어봐도 그냥 그랬죠 라는 시큰둥한 대답뿐이었고요. 카메라 이야기를 꺼낸 게 그렇게 큰 잘못이었나 싶었어요. 하지만 영숙 입장에서도 갑자기 남편이 돈 쓰겠다고 하니까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중고 카메라도 찾아봤어요. 새 것보다 훨씬 저렴하더라고요. 10만 원 정도면 괜찮은 걸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것조차 말 꺼내기가 어려웠어요. 가끔 혼자 있을 때 옛날 사진들을 꺼내봤습니다. 20대에 찍었던 한강 풍경, 남산타워, 창경궁 사진들. 흑백이지만 지금 봐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때 계속했으면 지금쯤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사진관에서 일했던 시절도 그리웠어요. 손님들이 가족 사진을 찍으러 오면 자연스러운 표정을 유도해서 좋은 사진을 찍어주곤 했거든요. 선생님이 찍어주신 사진이 제일 잘 나와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결혼하고 철도청에 들어갈 때 카메라를 팔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영숙이 이제 가정이 생겼으니까 취미보다는 현실을 생각해야지라고 말했었어요. 4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네요. 돈이 문제라면 제가 벌면 되잖아요.
68살이라고 해서 일을 못할 이유는 없는데 말이에요. 오히려 무언가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평생 눈치만 보며 살아야 하는 건가요? 아직 건강한데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지내야 하는 건가요? 그날 밤 혼자 생각해 봤어요. 내 인생에서 정말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나? 바로 사진을 찍고 있을 때였어요. 카메라 뷰파인더를 들여다보며 순간을 포착하는 그 기분, 현상소에서 사진이 떠오르는 걸 기다리는 설렘. 그런 걸 다시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한 달 후 큰아들 가족이 집에 왔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자리였죠. 손주들 얼굴 보니까 그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9살 민준이와 7살 예린이가 할아버지 하며 달려와서 안겼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손주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 학교에서 할아버지 직업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기차 아저씨라고 했더니 친구들이 멋있다고 했어요. 민준이가 말하니까 가슴이 뿌듯했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몰던 기차 타본 적 있지? 네. 할아버지 기차 정말 안전했어요. 이런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는 예전의 자신감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며느리가 물었어요. 아버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퇴직하시고 심심하지 않으세요? 뭔가 새로운 취미라도 찾으셨어요? 아니야, 나름 잘 지내고 있어. 집에서 쉬기도 하고. 이렇게 대답했는데 영숙이 바로 끼어들었어요. 포크로 샐러드를 찍으면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잘 지낸다고요?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빈둥하면서 뭘 잘 지내요. 목소리에 짜증이 가득했어요. TV만 보고 밥 때 되면 언제 해주나 기다리고. 정말 쓸모없는 노인이지 뭐예요. 순간 숟가락을 들고 있던 손이 멈췄어요. 온 가족이 있는 자리에서 쓸모없는 노인이라니. 귀를 의심했죠. 며느리와 아들의 표정도 굳어졌어요. 큰아들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엄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버지가 들으시는데. 왜 안 돼? 사실이잖아. 집안일도 못하고 돈도 안 벌고 하루 종일 뭐 하는지 모르겠어. 친구들 만나러 가는 것도 뭔가 창피해서 남편 얘기는 안 하게 되더라고. 가슴이 뜨끈뜨끈해졌어요. 혈압이 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는데 이제 와서 쓸모없다고 하니까 정말 화가 났어요. 38년간 한 번도 결근하지 않고 한 번도 사고 내지 않고 일했는데 말이에요. 며느리가 어색해하며 화제를 돌리려고 했어요. 그래도 아버님이 오랫동안 고생하셨으니까. 하지만 영숙은 멈추지 않았어요. 고생했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 이야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다른 집 남편들은 퇴직하고도 뭔가 하던데. 가장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7살짜리 예린이가 순수하게 물었거든요. 아이는 어른들의 복잡한 감정을 모르고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어요. 할아버지, 이제 아무 일도 안 해요? 은수 할아버지는 아직도 회사 다니시던데요. 할아버지는 왜 집에만 있어요? 아이는 순수하게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아무 일도 안 하는 할아버지. 집에만 있는 할아버지. 그게 지금 제 모습이구나 싶어서 말이죠. 목이 메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기차를 몰았단다. 38년 동안 단 한 번도 사고 없이 안전하게 사람들을 실어 날랐어. 우와, 정말요? 그럼 지금도 기차 몰아요? 아니야, 이제는 쉬고 있어. 나이가 많아져서. 그게 언제 이야기인데요? 영숙이 또 비꼬듯이 말했어요.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손자 앞에서 자랑할 게 있나요? 요즘은 뭐 하시는지 말해보세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 일어났어요. 나 먼저 들어가겠소. 또 삐졌네. 사실 말하는 것도 기분 나빠하고. 영숙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어요. 절에서 친구들한테 창피해서 남편 얘기를 못하겠다니까.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는데도 영숙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아버님도 뭔가 하셔야 할 텐데. 이렇게 집에만 계시면 답답하실 거예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는데 눈물이 났어요. 평생 기관사로 일하며 얼마나 자랑스러웠는데 수백 명의 승객을 안전하게 실어 나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새벽부터 밤까지 비 오나 눈 오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일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노인, 창피한 남편, 아무 일도 안 하는 할아버지, 온 가족 앞에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나요? 동료들이 정호 형만 있으면 든든해라고 말해주던 때가 그리웠어요. 승객들이 기관사님 덕분에 안전하게 갔습니다라고 고마워하던 때가요. 그때는 정말 자랑스러운 아버지, 자랑스러운 남편이었는데 38년간 쌓아온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가족들이 가고 나서도 며칠 동안 기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영숙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죠. 그게 더 서러웠습니다. 남편이 자존심이 상한 것도 모르고 알아도 상관없다는 듯이 말이에요.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매일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 살아야 하나? 정말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새벽 3시가 넘도록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죠. 영숙은 옆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코까지 골면서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괴로운데 영숙은 아무렇지도 않게 잠들어 있다니.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매일 무시받고 존중받지 못하면서 사는 게 과연 삶일까? 죽을 때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 그런 극단적인 생각은 하지 말자. 분명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계속 머리를 굴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거실로 나가서 서재 책상에 앉았어요. 오랜만에 일기장을 꺼냈죠. 결혼하고 나서는 거의 쓰지 않았는데 퇴직하고 나서 가끔씩 적곤 했거든요. 심심할 때 하루를 정리하는 용도로 말이에요. 펜을 들고 날짜를 적었습니다. 2025년 9월 5일. 그리고 천천히 써내려갔어요. 오늘 큰아들이 왔다. 영숙이 온 가족 앞에서 나를 쓸모없는 노인이라고 했다. 손주도 할아버지는 아무 일도 안 한다고 물었다. 38년간 쌓은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펜을 들고 있는 손이 떨렸어요. 이런 일기를 써야 한다니 정말 서글펐거든요.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절망적인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나? 가족을 위해서였다. 그런데 그 가족이 나를 이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있을까? 시계를 보니까 새벽 4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출근 준비를 할 시간이죠. 그때가 그리웠어요. 바쁘기는 했지만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사람들이 저를 필요로 했거든요. 기관사로 일할 때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도 보람이 있었어요. 기차역에 서 있는 사람들, 저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저를 기다리지 않아요. 재산을 나누더라도 자유를 찾는 편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집도 반으로 나누고 예금도 반으로 나누고. 그럼 저도 제 몫으로 독립할 수 있잖아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어려워질 거예요. 지금의 절반으로 살아야 하니까. 하지만 매일 무시받으며 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돈이 절반이 되어도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게 더 가치 있는 일 아닐까요? 혼자 살면 뭘 해야 하지? 생각해보니까 막막했어요.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혼자서 밥도 해먹고 빨래도 하고. 하지만 배우면 되잖아요. 68살이라고 못 배울 게 있나요? 오히려 혼자 살면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사진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영숙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겠죠. 일기장에 또 적었어요. 돈은 반으로 줄더라도 내 삶은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겠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 쓰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결정은 아직 안 했지만 방향은 정해진 것 같았거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창밖을 보니까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나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것 같았어요. 68살 늦지 않았다. 남은 인생을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살아보자.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독립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존중받으며 살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생각해 봤어요. 변호사도 만나야 하고, 새로운 집도 구해야 하고.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았지만
뭔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용기만 있다면 말이죠. 며칠 더 고민해 봤어요. 이게 정말 최선의 선택일까? 40년 넘게 함께 산 사람과 헤어지는 게 맞는 일일까? 하지만 결론은 같았어요.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를 계속 유지할 이유는 없다는 거였죠. 영숙과의 관계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서로를 존중하지 않으니까 대화도 안 되고 이해할 마음도 없고, 이런 상태로 계속 살면 저만 더 상처받을 뿐이에요. 이제 정말 결심해야겠다. 마침내 마음을 굳혔습니다. 68세의 새로운 출발. 무서웠지만 설레기도 했어요. 영숙이 친구들과 일본 여행을 떠난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찾아본 곳인데 이혼 전문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68년을 살면서 변호사 사무실에 가본 적이 처음이었거든요. 변호사는 50대 여성분이었어요. 김영희 변호사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전혀 놀라지 않고 차근차근 설명해 줬습니다. 요즘 황혼 이혼이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남성분이 먼저 결정하시는 경우도 늘고 있고요. 그러면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자세히 알려줬어요. 대부분 협의 이혼으로 진행하시는데 상대방이 동의하면 복잡하지 않아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가장 궁금한 부분이었거든요.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을 반씩 나누게 됩니다. 집, 예금, 퇴직금 등 모든 걸 포함해서요. 다만 상호 합의가 되면 그에 따라 조정할 수도 있어요. 집에 와서 계산해 보니까 집값과 예금을 합쳐서 5억 정도였어요. 절반이면 2억 5천만 원. 연금도 매달 180만 원씩 받고 있으니까 혼자 살기에는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자녀분들 동의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변호사님이 물었어요.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사실 이게 제일 걱정이었거든요. 아들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었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결정되면 연락 주세요. 가족 상의는 미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하면 충격이 클 수 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큰아들 성민에게 전화했어요. 아빠가 할 말이 있으니까 시간 날 때 와라. 무슨 일이세요? 몸이 아프신가요? 성민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니야, 몸은 괜찮아. 그냥 이야기할 게 있어서. 며칠 후 성민이가 왔어요. 영숙은 아직 여행 중이었죠. 거실에 마주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40년 넘게 가정을 이뤄온 아버지가 이혼하겠다고 말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아빠,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심각하신데. 성민아, 아빠가 너희 엄마와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 돌려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성민이가 커피잔을 놓으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외도라도 하셨어요? 그런 건 아니야.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퇴직 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말들을 들었는지, 특히 지난번 가족 모임에서 쓸모없는 노인이라고 했던 일 말이죠. 아빠는 이제 68살이야.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데 계속 무시받으며 살고 싶지 않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라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어. 성민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엄마가 좀 심했죠. 저도 그날 기분이 안 좋았어요. 하지만 이혼까지 하실 생각은 없으셨으면. 40년 넘게 함께 사셨는데, 40년을 참았는데 이제는 못 참겠다. 너희들한테 피해를 주고 싶지는 않지만 아빠도 남은 인생은 아빠 방식대로 살고 싶어. 성민이는 처음에는 만류했지만 제 마음이 굳어진 걸 알더니 결국 이해해준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결정이시라면. 하지만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보세요. 둘째 아들 성훈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역시 놀라고 만류했지만 제 사정을 듣고는 이해해준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존중하겠어요. 대신 혼자 사시는 게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건 다 도와드릴게요. 영숙이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죠. 뭐라고요? 이혼? 68살에 무슨 이혼이에요. 미쳤나 봐요. 진심이야.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 재산은 반반 나누자. 영숙도 화가 많이 났지만 제가 진짜 변호사까지 만났다는 걸 알고는 태도가 바뀌었어요. 정말 그럴 거예요?
68살에 혼자 살 자신 있어요? 있어. 그리고 이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아. 당신도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고. 결국 협의 이혼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영숙도 싸우면서 살 바에는 헤어지는 게 낫다고 했어요. 한 달 후 서류를 다 정리하고 원룸을 얻었어요. 강남구에 있는 30평 집에서 살다가 강북구 10평 원룸으로 이사하니까 물건을 많이 버려야 했어요. 하지만 기분이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이사 당일 아들들이 도와주러 왔어요. 아버지 정말 괜찮으실 거예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응원해준다고 했어요. 첫날 밤 혼자 앉아서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물이 넘쳐서 가스레인지가 더러워졌는데도 웃음이 났어요. 아무도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말이죠. 이제 진짜 내 집이다. 작지만 모든 게 제 것이었어요. 아무 눈치 안 보고 TV 채널도 마음대로 돌리고 밤늦게까지 불 켜놓아도 괜찮고, 이런 자유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세탁기 사용법을 배우느라 며칠 고생했어요. 세제를 너무 많이 넣어서 거품이 넘치기도 하고 옷이 줄어들기도 했죠. 하지만 실패할 때마다 웃음이 났어요. 실패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말이에요. 밥 짓기도 어려웠어요. 물을 너무 많이 넣어서 죽이 되기도 하고 적게 넣어서 딱딱해지기도 했고, 하지만 점점 늘었어요. 유튜브로 요리법을 찾아보면서 천천히 배워갔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졌어요. 자유롭긴 한데 뭔가 허전했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또 무료해지더라고요. 이제 뭘 해야 하지? 진짜 제 인생을 시작해야 할 때가 온 거예요. 혼자 살다 보니까 생활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었어요. 연금 180만 원만으로도 충분할 줄 알았는데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식비까지 하면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인터넷 검색이 어려웠어요. 컴퓨터를 잘 못 다루니까 말이죠. 동네 도서관에 가서 젊은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떤 일을 찾으세요?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는 일이면 뭐든지 좋아요. 요즘 60대 이상도 할 수 있는 일이 꽤 있어요. 같이 찾아볼까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까 경비, 청소, 배달, 매장 관리 등등 생각보다 많았어요. 하지만 몸이 힘들 것 같은 일들이 대부분이었죠. 68살에 밤샘 경비를 하거나 무거운 걸 나르기는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가 동네 사진관에서 보조 구인 광고를 봤어요. 연령 무관, 친절하고 성실한 분 구함. 사진 관련 경험 있으면 우대. 마음에 들었어요. 예전에 사진관에서 일했던 경험도 있고 해서 용기 내서 지원했습니다. 사진관에 가서 사장님을 만났어요. 30대 젊은 분이었는데 이름은 김민수 씨였죠. 제 나이를 보고 처음엔 놀라더니 경력을 듣고는 관심을 보였어요. 예전에 사진관에서 일하셨다고요? 필름 현상도 하셨어요? 네, 40년 전 일이지만요. 요즘은 다 디지털이라서 많이 달라졌죠? 기본은 비슷해요. 한번 해보실래요? 시급은 10,000원이고 하루 6시간 정도 일하시면 돼요. 첫 출근 날이 너무 떨렸어요. 68살에 새로운 직장에 나가는 거니까요. 옷도 단정하게 입고 일찍 도착해서 기다렸어요. 디지털 프린터 사용법부터 배웠어요. 컴퓨터 조작은 어려웠지만 사진 보정하는 건 금방 익혔습니다. 예전 감각이 살아나더라고요. 와, 아저씨 손재주가 좋으시네요. 이런 작업은 보통 몇 달 걸리는데. 민수 씨가 놀라워했어요. 손님들이 와서 사진을 인화해달라고 하면 제가 도와드렸어요. 어머, 할아버지가 이런 일도 하세요? 하고 신기해하는 분들이 많았죠.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점점 익숙해졌어요. 사진이 너무 잘 나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뽑아주세요? 한 아주머니가 고마워하시니까 뿌듯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민수 씨가 말했어요. 선생님, 사진 솜씨가 있으신데요? 가끔 촬영도 도와주실 수 있어요? 결혼식 촬영 보조로 따라가게 됐어요. 무거운 장비는 민수 씨가 들고 저는 작은 카메라로 자연스러운 모습들을 찍었죠. 신랑 신부의 행복한 표정, 가족들의 감동적인 순간들. 오랜만에 카메라를 잡으니까 가슴이 뛰었어요. 선생님이 찍은 사진들이 더 감성적이에요. 역시 경력이 다르네요. 민수 씨가 제 사진을 보고 칭찬해 줬어요.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칭찬이었죠. 40년 전에 배운 걸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다니.
대단하세요. 월급날에 첫 급여 120만 원을 받았어요. 하루 6시간씩 주 5일 일해서 한 달에 약 12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연금과 합치면 충분했어요. 무엇보다 일하는 게 즐거웠어요. 사람들이 저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20대 여자 손님이 와서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찍어주신 증명사진이 너무 예뻐요. 어떻게 이렇게 잘 찍으세요? 오랫동안 사진을 좋아했거든요. 지금도 취미로 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문득 생각했어요. 이제는 정말 취미로 사진을 할 수 있겠구나.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으니까 말이죠. 월급을 받고 기본형 디지털 카메라를 샀어요. 30만 원짜리였는데 정말 기뻤어요. 영숙 눈치 안 보고 제 돈으로 산 첫 번째 카메라였거든요. 주말에는 혼자 근처 공원에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꽃, 나무, 산책하는 사람들. 뭘 찍어도 재미있었어요. 40년 만에 다시 찾은 즐거움이었죠. 사진을 찍으면서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과도 친해졌어요. 사진 좀 찍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생겼거든요. 벤치에서 쉬시는 분들, 꽃을 보고 계신 분들. 사진을 찍어드리면 너무 좋아하셨어요. 할아버지 사진 솜씨가 프로급이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젊을 때 잠깐 배웠어요. 지금은 취미로 하고 있어요. 문화센터에서 사진 동아리 모집 공고를 봤어요. 시니어 사진 클럽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사진 모임. 용기 내서 가입했습니다. 첫 모임 날 비슷한 나이대 분들이 12명 정도 모였어요. 다들 퇴직 후에 사진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정호입니다. 68살이고 예전에 철도 기관사 일을 했어요. 사진은 젊을 때 잠깐 했다가 40년 만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자기소개를 하는데 떨렸어요. 하지만 다들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오, 경력자시네요. 우리한테 많이 가르쳐 주세요. 저희는 다 초보인데 선생님이 계시니까 든든하네요. 그날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사진 찍으러 다녔어요. 남산, 한강, 창덕궁, 북촌 한옥마을. 함께 가니까 더 재미있었어요. 박종민 선생님은 은행 지점장을 하셨고, 김순자 할머니는 간호사셨고, 이철수 할아버지는 중학교 선생님을 하셨어요. 다들 각자의 인생 이야기가 있었죠. 정호 씨,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순자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런가요? 뭔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오랜만에 웃음이 많아졌어요. 동아리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서로 사진 평가해주고 이런 게 진짜 친구구나 싶었어요. 민수 씨도 제가 달라진 걸 알아봤어요. 선생님,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나이 들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러시구나. 선생님 같은 분이 우리 가게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손님들도 선생님을 좋아하세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존경받고 필요한 사람이 된 느낌이었어요. 영숙과 살 때는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죠. 1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혼자 사는 게 완전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연금 180만 원과 아르바이트 수입 120만 원으로 월 300만 원의 수입이 생기니까 소박하지만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히 아침을 만들어 먹고 사진관에 출근하는 일상이 정말 행복해요. 예전에는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는데 지금은 7시에 일어나서 8시 반에 출근하면 되거든요. 사진관 일도 완전히 익숙해져서 민수 씨가 많이 의지하고 있어요. 선생님 덕분에 가게가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손님들이 선생님을 보러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라고 말해주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단골 손님들이 생겼거든요. 할아버지 또 왔어요. 하며 반겨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출근이 즐거워요. 가족 사진 찍을 때도 할아버지가 찍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동아리 활동도 더욱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이번 달에는 문화센터에서 사진전도 열 예정이에요. 제 사진 7점이 전시될 거거든요. 젊을 때 꿈이었던 사진전이 68살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호 선생님의 한강의 아침 작품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동아리 회장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40년의 세월이 묻어나는 깊이가 느껴져요. 사진전 준비를 하면서 정말 신났어요. 액자도 고르고 작품 설명문도 쓰고 이런 일이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요. 지난주에는 큰아들 가족이 제 집에 놀러 왔어요. 좁은 원룸이지만 손주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벽에 걸린 사진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 이 사진들 다 할아버지가 찍었어요? 민준이가 벽에 걸린 사진들을 보며 물었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다 찍었지. 이건 남산에서 찍은 거고, 이건 한강에서 찍은 거야. 이건 창덕궁에서 찍은 단풍이고. 우와, 할아버지 진짜 잘 찍으시네요. 저도 사진 배우고 싶어요. 그래? 그럼 다음에 할아버지랑 같이 사진 찍으러 가자. 할아버지가 가르쳐 줄게. 예린이도 카메라를 만져보고 싶어 했어요. 할아버지, 이거 어떻게 써요? 이렇게 눌러보렴. 찰칵. 잘 찍었네. 아이들이 제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손주들이 할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아버님, 정말 많이 밝아지셨어요. 예전에는 맨날 심각하셨는데 지금은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네요. 정말 젊어 보이세요. 그런가? 요즘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니까 그런가 봐. 일도 재미있고 사진도 찍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성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빠, 혼자 사시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외롭지 않고요? 후회는 안 하세요? 전혀. 오히려 이렇게 사는 게 더 편해. 외롭지도 않아. 사진관에서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동아리 친구들도 있고 매일 할 일이 있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정말 외롭지 않았어요. 영숙과 살 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관계가 서로 존중하는 관계였어요. 성훈이도 와서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저희도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지금 보니까 오히려 더 행복해 보이세요. 어제는 손주들과 함께 공원에 사진 찍으러 갔어요. 민준이가 제 카메라를 만져보고 싶어 해서 간단한 사용법을 가르쳐 줬죠. 할아버지, 이거 어려워요. 처음에는 다 어려워.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못했어.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잘하게 돼.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벤치에 앉아서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는데 문득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노후구나.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함께 즐기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 말이에요. 영숙과는 가끔 동네에서 마주쳐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인사해요. 잘 지내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영숙 씨도 건강하세요? 서로 원망하지 않아요. 영숙도 영숙 방식대로 살고 저는 제 방식대로 사는 거죠. 이혼했다고 해서 40년 세월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이제는 서로 다른 길을 걷는 거예요. 사진관에서 젊은 직원이 하나 더 들어왔어요. 20대 여자분인데 이름이 김지은 씨예요. 처음에는 제가 할아버지라서 어색해했는데 지금은 친하게 지내요. 할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68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다니.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은아,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중요한 건 마음이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 도전해봐. 동아리에서도 제가 리더 역할을 하게 됐어요. 사진 기술도 가르쳐드리고 새로운 촬영 장소도 찾아드리고 다들 저를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정호 선생님 덕분에 우리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선생님이 계셔서 든든해요. 지금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68세에 내린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고요. 존중 없는 관계는 불행의 시작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아무리 오랫동안 함께 살았다고 해도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경제적 준비와 생활 기술이 독립의 힘이에요. 처음에는 모든 게 서툴렀지만 배우면 되더라고요. 나이는 핑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꿈과 자율성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68살이든 78살이든 꿈꿀 권리는 있거든요.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즐거워요. 오늘은 어떤 사진을 찍을까? 손님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동아리 친구들과 어디에 갈까? 이런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68세, 이제야 저는 진짜 저답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남은 인생은 여러분의 선택으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늦은 때란 없어요. 중요한 건 용기예요.